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사정정국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2017년 대선을 향한 여야 잠룡들이 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은 아마 문재인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또 야권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선과 총선입니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까? 둘 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번 재보선은 산무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원내에 있지는 않으니까. 전략공천 야권연대 또 정권 심판론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 안 한다. 이제 이런 산무 전략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혹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조금 선거 결과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출구 전략 마련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섞인 그런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전당대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판단하건대 두 가지 다 총선, 그러니까 재보선과 그 대권 행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대다수가 공통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대권 행보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조금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섞인 행보 속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함께 당대표로 경쟁했던 박지원 전 대표나 또는 이인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과 함께 가야지만 진정한 대권 행보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 또 그런 말씀도 한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문 의원의 행보, 대권 행보라고 한다면 조금은 빠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지 대권도 있는 거죠. 내년 총선에서 망하면 대권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어떤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양자택일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당선 이후에 보이고 있는 행보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플러스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금기시되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든가 어떤 이제 저쪽 종북 좌파 세력하고도 좀 분명한 거리를 두고 차별화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름대로 이전에 보였던 그 골수 친노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층 사람들의 관심과 우호적인 그런 걸 많이 좀 일으키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 효과만 가지고는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재인 대표의 내공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어떻게 보면 경남지사와의 만났을 때 그 내공이 좀 보였습니까? 그때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뭐하러 갔나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작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상급식 그 상위층에 가는 걸 줄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위층 자녀들의 다른 교육 예산을 돌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홍준표 지사로서는요, 굉장히 작심을 하고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대표 상품으로서 그걸 결단을 하고 한 건데 가면요 어느 정도 그 홍준표 지사의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점이라든가 빈 구석을 잡아갖고 흔든다든가 좀 이렇게 기존의 아주 뭐라 그럴까 완고한 입장을 조금 돌려 세운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고 오니까 그 정도는 홍준표 지사한테 씨도 안 맥히죠. 알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말로야 홍준표 지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홍준표 지사만을 만나기 위해서 창원에 가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봉화마을도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당장 4월 달부터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이제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또 학부모들과 이 또 교육기관들도 이제 굉장히 비판 여론도 거세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만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뭐 홍준표 지사하고 누가 더 불리했냐, 누가 이기는 게임이었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민망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과연 그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을 하고 지금 이미 통지문이 다 이제 학부모들에게 나갔죠. 어느 집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결정하기까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준표 지사가 본인이 2012년에 이제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도지사 들어갔을 때 본인 취임사에서도 무상급식이 이렇게 그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중단하기까지 변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무상급식은 좌파 교육감들의 논리에 휩쓸린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과도 없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또 본인이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 부분 또 교육감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글쎄요.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조금 여전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조금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무책임하다. 또 이런 생각도 근데 하게 저는 됩니다.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데 무상급식을 중단한 게 아니죠. 무상급식을 계속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받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받고 상위 소득에 있는 아이들을 무상을 유상으로 돌린 건데 이거 전체를 아이들 밥 주는 거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 왜곡의 용어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무상급식 이후에 학교 현장을 가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뻔한데요. 뻔한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늘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 영어 원어민 교사가 다 줄어들고요. 방과 후 학교 예산이 줄어들고요. 학교 시설 노후화돼 갖고 그거 무슨 화장실 고치고 개보수하는 시설이 줄어들어요. 그럼요. 학교에서 영어 교육, 원어민 교육 제대로 안 시켜주고 방과 후 교육 안 시켜주면요. 돈 있는 애들은 학원이라도 가죠. 돈 없는 애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지사는 상위 계층의 무상급식을 유상으로 돌리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이 저소득층 계층의 뭐 그 방과 후 학교라든가 EBS 교재라든가 이런 걸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어디다 쓰냐의 문제로 봐야지 무상급식 줬다가 뺐는다 이런 식의 그 전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선동으로 이 문제 접근할 건 아니다. 이게 뭐 정치적 선동은 홍준표 지사가 하고 계시는 거죠. 새누리당과.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학교 뭐 필요한 뭐 시설을 제대로 뭐 개보수하지 못한다, 필요한 것들을 사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지방교육 재정이 매우 열악한 측면이 있고 또 교부금도 굉장히 작고 또 그거 가지고 지금 무상 보육까지를 다 해라,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그래서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뭐 살 거를 못 사고 학교 시설도 엉망되고 했다는 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홍준표 지사가 밑에 뭐 20%에서 25% 하위 계층은 무상으로 그 급식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뭐 잘 사는 쪽은 뭐 돈을 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경계선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 걸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하위 20%나 25% 지금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학부모들 지금 땅을 치고 있죠.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러면 상위 계층이 돈을 많이 받아서 역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게 맞지 80%가 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결론적으로는 이게 예산의 문제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국정 철학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5년 전에 오세훈 시장 때 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논란 끝에 주민투표를 했고 지금은 이 무상급식이 새누리당 보수 교육감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시점이지 그게 전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재촉발시켜서 홍준표 지사가 다시 이렇게 이슈로 끌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고요. 보편적 복지를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그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쟁점화를 시키는 건지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딱 짚고 넘어가겠는데 울산은 바로 울산이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울산은 과거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데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요. 경남 도민들이 선택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무상급식 문제는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중앙정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아마 이 부정부패 척결 카드 때문에 두 군데에서 조금은 논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이계 쪽에서 또 하나는 불똥이 또 안철수 의원 쪽으로도 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친박계를 상대하는 친이계에서 반발이 좀 심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유정 전 의원께서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완구 총리가 사실은 반쪽 총리라고 저희가 이제 일명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흠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또 통과할 때도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제 그러고 나서 들고 나오신 일성이 부정부패 척결 담화문 이런 거였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대통령의 이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담화문이라는 형태로까지 이렇게 하면서 거창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전 정권의 어떤 뭔가 이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오히려 자아낸다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친이계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분들이 반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권 유지를 위한 쇼 아니냐, 레임덕을 지금 또 이렇게 만회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또 새머리라는 표현도 했던데 그런 기회가 아니냐, 또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한편 심정으로 이해는 갑니다. 네. 하려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해서 마치 우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미리 이제 잠정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해놓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느냐라고 이제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역으로 이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돼가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국가 개조, 대개조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런 말씀들 대통령이 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과연 이 정권에서는 정말로 이 기준과 잣대를 엄정하게 스스로에게 대고 있는가?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뒤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거나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빌미로 해서 전 정권을 겨냥하면서 뭔가 이 국정 난맥을 좀 타개해 보려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신 전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찰 독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 하에 있는 검찰이든 간에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은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할 거는 엄벌에 처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이완구 총리의 첫 번째 담화문에 이게 실렸을까? 그 다음에 무슨 시험 문제 내듯이 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정기관에 이거 해라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 게 있었다면 그냥 검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오해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 포스코 정권 교체기마다 포스코는 늘 어떤 표적 사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 포스코가 우리 65년 한일 그 수교에서 청구권 자금분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인류 기업이 된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인데 2000년은 완전히 민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은 이게 자신들의 어떤 전리품,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생각해갖고 항상 정치권에서 때를 묻혔어요. 네. 정치권에서 때를 묻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누구 좀 손 좀 보려고 그러면 포스코를 뒤지다 보면 누구 손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스코 뭐 비자금 등등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다 뭐 드러내시되 정말 이번이야말로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찝적대고 손대는 이런 그 악순환의 악습을 이번에 정말 끝내는 게 이번 정권의 어떤 의미 있는 작업으로 봐야지 과거 정권이 다 그냥 표적 사정의 그 대상으로 삼았던 포스코를 한 번 더 건드린다?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 또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진 뭐죠? 그 부실기업 주가 2배로 인수할 당시에 이사회 의장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그거는 이제 다 봐야 되겠죠. 그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당시에 안철수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그 부실기업 인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만약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부실기업 인수를 찬성을 했다면 어떤 논리로 한 건지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순수한 판단 말고 어떤 다른 뭐 판단의 기준이 있었던 건지 그런 게 나타나야지 네.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뭐 비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떨까요? 글쎄 이제 이 지금 포스코를 수사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거 보면서 참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당시 회의록과 이제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입장을 밝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그 당의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이미 다 그 검증이 됐던 사안이다. 뭐 일성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야권의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색깔을 잘 가지고 가면서도 최근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 복원 일반 공개 이 부분은 또 자신의 색깔과는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거는 좀 약간 잘못 알려진 게 네.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중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로 중구청장이 된 최창식 구청장이 시작을 한 거를 나중에 그걸 또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됐던 간에 중구청에서 시작한 거를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 거는 뭐 자기 소속 정당이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어떤 기념물이 우리나라처럼 그 헌정사가 굉장히 파란만장하다 보니까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기념관이나 기념물들이 없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전에 포스코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박원순 시장님도 이거 관련돼 갖고 뭐 하면 뭐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전 의원님. 저는 뭐 신당동은 떡볶이만 먹으러 가봤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시민들이 줄 서서 그렇죠. 지금 뭐 입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안에 뭐 실내를 들어가 보려면 뭐 예약도 해야 된다고 미리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일단 박원순 시장은 근대 문화유산 복구 프로젝트다. 뭐 좀 네. 굉장히 용어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지 무슨 뭐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뭐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로부터 조금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야당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그 여당 쪽에서는 이거 이제 와서 하느냐. 물론 서울시 관할이었고 지금 벌써 몇 년 차에 시장 접어들었는데 진작할 것이지 이제 하느냐. 뭔가 다른 또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복잡한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일단 시민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와 거기에 대한 그 뭐 향수도 있고 또 궁금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